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찢었습니다. 탁자 위엔 빨간 도장이 찍힌 경매 통지서가 놓여 있었고 60대 후반의 남자는 소파에 움츠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진 평생 뭘 하신 겁니까? 친구 보증 하나 썼다가 우리 가족이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죠.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명할 말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박종수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장님? 가족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젊은이를 쳐다봤고 소파의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젊은이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죠.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은퇴 노인이었는데 왜 이 젊은이는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남자의 이름은 박종수, 67의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6시 반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고 신문을 펼쳐들고 차를 한 모금 마셨죠. 아내 영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30년을 살아온 20평 아파트는 비좁았지만 정이 들었습니다. 종수는 신문 경제면을 훑어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취직이 왜 이렇게 어렵대? 아내가 밥상을 차리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이야 정년까지 다니고 나왔으니 모르죠. 요즘 애들 고생이 보통이 아니래요. 종수는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35년을 다닌 직장이었죠. 동료들은 그가 떠나는 걸 아쉬워했지만 종수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었으니까요. 퇴직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니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과 아내의 작은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만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딸 수진이는 일산에서 애들 키우며 바쁘게 살았어요. 가끔 명절 때나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도 세상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그만이지 뭘 더 바라겠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종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그의 유일한 운동이었죠. 벤치에 앉아 쉬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가끔 인사를 나눴습니다. 종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내죠, 뭐.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오후엔 집에 돌아와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철호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종수야. 오랜만이다. 오늘 저녁에 동창 모임 있는데 나올 수 있어? 김철호는 종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었죠. 당연히 나가야지.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종수는 옷장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같은 때 친구들 얼굴이나 보면 기분 전환이 되니까요. 저녁 6시 종수는 역앞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2층 룸에는 벌써 67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야, 박종수 왔네. 어이, 종수야. 반가운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엔 이미 술과 안주가 차려져 있었고 다들 한창 옛날 이야기에 빠져 있었죠. 종수는 철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철호는 소주잔을 들며 물었어요.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집에서 빈둥거리지. 넌? 종수가 받아 물었습니다.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요즘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사업? 무슨 사업? 종수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호는 무역회사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서 늘 힘들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중국 쪽이랑 큰 거래 하나 성사시킬 것 같아.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말이지. 철호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종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근데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야.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철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종수야,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어?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거든.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보증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한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야, 철호야. 보증은 무슨 보증이야? 요즘 세상에 보증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철호는 진지한 표로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종수야, 너도 나 잘 알잖아.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너한테 피해줄 일 있겠어?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철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종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잖아요.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절친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수는 계속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술 냄새 나네. 영숙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종수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꺼냈죠. 여보, 철호 있잖아. 그 친구가 사업 자금 때문에 보증을 좀 서달래.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증? 당신 정신 나갔어요? 보증 섰다가 망하는 사람들.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종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철호는 내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친구가 뭐 어때서요? 보증은 절대 안 돼요. 우리 형편에 무슨 보증을 서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철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휴대폰을 들고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철호야? 나 종수야. 종수야. 무슨 일이야? 어제 그 얘기 말인데. 내가 보증 서줄게. 전화기 너머로 철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종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지. 그날 오후 종수는 철호를 만나 은행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종수는 애써 외면했어요. 친구를 믿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철호는 종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종수야, 진짜 고맙다. 석 달만 있으면 거래가 성사돼. 그때 꼭 밥 한턱 쏠게. 그래, 잘 되길 바란다. 종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명한 보증서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석 달 후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철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종수는 가끔 궁금했지만 사업이 바쁘겠거니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친구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전 종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고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종수는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박종수 씨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종수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는 제일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김철호 씨의 대출 보증인이신데 본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남자는 서류 뭉치를 꺼내 종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종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가는데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종수가 알고 있던 금액의 3배였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보증 선 건 5천만 원인데요.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추가 대출이 있었습니다. 보증인 동의 서명도 있고요. 여기 확인해 보시죠. 서류 아래쪽에 분명히 종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기억이 없었어요. 김철호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되는데요. 종수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본인도 연락 두절입니다. 사무실도 폐쇄됐고요. 박 씨께서 연대보증인이시니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1억 5천을 어떻게 갚습니까? 저는 은퇴한 노인인데요.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남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2주 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자들은 돌아섰어요. 문을 닫고 나서 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종수는 급하게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자동응답만 들려왔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죠. 종수는 철호의 사무실 번호로도 전화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먹통이었어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기계음만 되풀이됐습니다. 오후에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종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죠. 이거 읽어봐요. 아내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억 5천? 당신 미쳤어요? 5천만 원 보증 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몰랐어요. 철호가 추가로 대출받은 모양인데 종수는 변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철호한테 당장 연락해요. 그 사람이 갚아야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 사무실도 문 닫았대요. 종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내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1억 5천을 어떻게 갚아요? 거실엔 아내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너무 어리석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어요. 채무 변제 계획 세우셨습니까? 담보로 잡힐 재산이 있습니까? 종수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벌려봤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아들 민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말이야.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이 물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 왔는데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가 보증을 섰다면서요? 1억 5천?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친구 때문에. 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딸 수진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빠는 대체 뭘 생각하신 거예요? 보증을 왜 서요? 따끔한 질책만 돌아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예금 계좌가 압류됐고 아파트에도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갈 판이었죠. 종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과 딸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종수는 그들이 반가웠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요?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준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평생 뭘 하신 겁니까? 보증 하나 잘못 썼다가 우리 가족이 다 망했잖아요. 종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셨어요? 친구가 뭐 어때서요?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 말에 종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내 영숙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노후가 다 망했어요. 이제 어떡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있었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이제 저희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 가정도 있고 애들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1억 5천을 도와드려요? 그날 밤 집안은 냉전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갔고 아내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갔어요. 종수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어둠만 그를 감싸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종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종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겨 넣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젠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종수는 집을 나왔고 가족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67의 은퇴 노인이 1억 5천만 원을 갚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몰랐죠. 이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가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종수가 찾아간 곳은 역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방은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밤낮 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종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것조차 감사해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첫날 밤 종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옆방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복도엔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종수는 눈을 감았죠. 30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거실에서 보던 저녁 뉴스, 손주들이 놀러와서 떠들던 소리.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종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이제 우는 것도 사치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종수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67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에 지원했지만 너무 연세가 많으시네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자리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종수가 찾은 건 아파트 경비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하루 12시간씩 근무해야 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종수는 버텼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갚으려면 모아야 했으니까요. 경비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종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나가는 주부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예전엔 종수도 저들처럼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하고 사람들과 저녁 약속 잡고. 그런데 이젠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세가 됐어요. 쓸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말엔 파출 청소 일을 더했습니다. 한 건에 5만 원, 화장실 청소부터 마루 닦기까지 온갖 일을 했어요. 무릎이 시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종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고시원 월세 35만 원 내고 나면 200만 원 남짓 남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갚으려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일해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도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수는 가끔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죠. 혹시 걱정이라도 하나 싶었지만 그런 기대는 접었습니다. 이미 가족에게 짐이 됐으니까요. 종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종수는 작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옆 건물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육원 후원 행사 안내였습니다. 사랑의 집 보육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종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보육원.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종수는 몇몇 보육원에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꾸준히 보냈었습니다.
한 아이는 대학까지 보냈던 기억도 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더라? 종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었으니까요. 고시원 방에 돌아와서 종수는 짐 상자를 뒤졌습니다. 집을 나올 때 챙겨온 몇 안 되는 물건 중에 낡은 앨범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졸업식 사진, 아이들이 보낸 손편지들. 종수는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어요. 얼굴들은 흐릿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후원자 아저씨 고맙습니다라며 인사하던 목소리. 종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있었죠. 돈도 있었고 마음도 넉넉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조차 챙기기 어려운 신세가 됐습니다. 종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땐 참 좋았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종수는 경비실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전날 밤 파출 청소를 하느라 새벽 2시에 들어왔거든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종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종수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종수 사장님 아니십니까? 그 순간 종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그 호칭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죠. 남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찾던 분이 계셔서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종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비실 문이 닫혔습니다. 종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누가 자신을 찾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박종수 사장. 그건 이미 과거의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그저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종수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장은 무슨, 이제 그런 건 다 소용없어. 그날 밤 종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자신을 사장님이라 불렀을까? 혹시 예전에 알던 사람일까?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뒤척이다가 다시 앨범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지만 그 남자와 비슷한 얼굴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종수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사장님.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어둠 속에서 헤맸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종수 사장은 1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그저 빚더미에 앉은 늙은 경비원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을 무렵 종수는 경비 일회에 추가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한 푼도 모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카페 입구에 붙은 구인 광고를 봤어요. 주말 아르바이트 구함. 시급 10,000원. 연령 무관. 종수는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작고 아담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67개가 전부였고 창가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카운터에 서 있던 40대 초반의 여자가 종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자는 잠시 종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종수는 얼른 대답했죠. 그렇게 종수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테이블 닦기, 설거지, 간단한 음료 서빙이 전부였어요.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9만 원씩 벌 수 있었죠. 한 달이면 70만 원 정도 더 모을 수 있었어요. 종수는 참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카페 위치가 특이했습니다. 보육원 바로 옆 골목에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육원 운동장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수는 가끔 설거지를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가도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자신은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60대 후반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종수는 테이블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순간 놀라서 멈췄어요.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여자도 종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박 선생님? 종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종수 선생님 맞으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사랑의 집 보육원 이명숙입니다. 순간 종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명숙 원장. 20년 전 종수가 후원했던 보육원의 원장이었어요. 종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원장님.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원장은 반가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뵙다니요. 여기서 일하세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이 원장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이 끊겨서 걱정했는데. 종수는 아메리카노를 내오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원장은 종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혹시 지훈이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종수는 움찔했습니다. 지훈, 오래전 자신이 후원했던 아이 중 하나였죠. 기억은 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죠. 지금은 큰 회사에 다니는데 성공했어요. 그 아이가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1년 넘게요. 종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요? 왜요? 은혜를 갚고 싶대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자기는 대학도 못 갔을 거라고 꼭 찾아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원장은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지훈이한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아 헤맸는데. 안 됩니다. 종수는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원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지훈이한테 제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종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이 원장은 한참을 종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이 원장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고시원 방에 돌아와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이명숙 원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습니다. 후원자는 늘 당당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종수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발신자는 아내 영숙이었습니다. 종수는 가슴이 뛰었죠. 오랜만에 연락이었으니까요. 혹시 보고 싶다는 말이라도 있을까요?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게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종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혼.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종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가족까지 떠나가는 거였죠.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달도 별도 없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게 잘못인가요? 의리를 지킨 게 죄인가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팠어요. 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죠. 67 노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종수는 카페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 낳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이제 모두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종수는 중얼거렸죠.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종수는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제 연락도 안 되시고.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종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카페엔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종수는 기계적으로 테이블을 닦고 컵을 씻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오후 6시쯤이었을까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면.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종수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종수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종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죠. 사장님.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는 당황해서 물러섰어요. 누구십니까?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강지훈입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종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쏟아져 내렸어요. 20년 전 보육원에서 만났던 꼬마.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눈물 흘리던 그 아이.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을 일으켰습니다. 지훈이? 정말 지훈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사장님. 접니다. 1년 넘게 찾았습니다. 종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아이가 이렇게 의젓한 어른이 됐다니요. 지훈은 종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사장님,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생은 무슨. 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작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장님,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친구분 보증 때문에 빚지신 거, 가족들과 떨어져 사신 거, 고시원에 계신 거. 종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들킨 것 같았죠. 너한테 보일 얼굴이 없구나. 종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페 사장이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님, 안쪽 룸으로 가시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종수와 지훈은 카페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종수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지훈아, 넌 지금 뭐하고 지내니? 지훈은 명함을 꺼내 종수에게 건넸습니다. 종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테크밸리 이사? 테크밸리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었습니다. 종수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네, 10년 전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사업 개발팀을 맡고 있어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종수는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목이 메었어요. 지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대주시고 생활비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전 고등학교도 못 갔을 겁니다. 아니야, 내가 똑똑했으니까 잘 된 거지. 종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지훈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 알아봤어요. 1억 5천만 원 빚이 있으시죠?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종수는 화들짝 놀랐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종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쓰신 돈이 얼마인데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비, 생활비, 책값 다 합치면 8천만 원 넘습니다. 그거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아, 그건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이야. 은혜 같은 거 없어. 내가 빚까지 갚아줄 필요는 없단다. 지훈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고시원에서 경비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말엔 카페에서 일하시고요. 60이 넘으신 분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종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 자존심도 있단다. 내가 갚아주면 난 뭐가 되는 거냐? 무능한 노인이 애한테 빌붙는 꼴이 되잖아.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지훈아, 내가 잘 사는 걸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거면 충분해. 돈은 내가 천천히 갚을게. 종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사실 그 돈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종수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제 전화번호 저장해 주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종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알았어. 연락할게. 하지만 종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겠다고. 둘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야, 걸어갈 거야. 멀지 않아. 종수는 거절했습니다. 지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대신 깊게 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종수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잘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네, 사장님. 꼭 연락하세요. 지훈은 차에 올라탔고 종수는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종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훈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됐으니까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 날아갔지만 지훈이처럼 잘 자란 아이를 보니까 헛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종수는 작게 웃었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몰랐습니다. 지훈이 정말로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훈은 차 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주소록을 펼치더니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박종수 사장님 관련해서 할 말씀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틀 후 아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민준 씨 댁 맞습니까?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댁의 아버님과 관련해서 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준은 이마를 찌푸렸어요. 아버지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따님도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민준은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누나 수진과 함께 엄마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토요일 오후 지우는 경매 통지서가 나온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숙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민준 씨와 통화했었는데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거실엔 이미 민준과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죠. 민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신데요?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지훈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서, 보육원 후원 증서, 오래된 사진들이었어요.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종수 사장님의 과거 기록입니다. 지훈의 말에 영숙이 반문했어요. 사장님이요?
우리 남편이 무슨 사장이래요?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수 사장님은 35년 동안 중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부사장이었고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사장이요?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은퇴 당시 퇴직금과 개인 자산을 합치면 15억 규모였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부사장이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하지만 지우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퇴직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급여 명세서고요.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죠.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죠? 지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죠. 대신 다른 곳에 돈을 쓰셨어요. 다른 곳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보육원 후원 증서를 펼쳤어요. 보육원 아이들 후원입니다. 사장님은 20년 동안 17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셨습니다. 학비, 생활비, 책값까지 전부요. 테이블 위엔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종수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졸업식 사진,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영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죠.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사장님이 제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비를 대주셨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가족들에게 쓰셨습니다.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민준 씨 결혼 자금, 수진 씨 애들 학원비, 명절 용돈. 전부 사장님이 보내신 겁니다. 다만 조용히 하셨을 뿐이죠.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아버지가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준 것, 명절 때마다 봉투를 건네던 것. 지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씨 관련입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사장님이 보증을 서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민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죠. 김철호 씨 아들이 백혈병이었습니다. 3년 전에 발병했고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혈병이라고요? 네. 김철호 씨는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어렵고 돈을 구할 곳이 없었죠. 그래서 사장님께 보증을 부탁했고 사장님은 친구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보증을 서신 겁니다. 지훈의 설명에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친구 아들을 살리려고 보증을 서신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철호 씨가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장님도 몰랐던 추가 대출이었죠.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철호 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무역 사기였어요. 더 큰 사기꾼한테 당한 겁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났고 빚만 남았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친구의 의리를 지킨 겁니다. 친구 아들이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거실엔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민준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평생 뭘 하셨냐고 소리쳤어요. 무능하다고,
가족을 망쳤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지도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바보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친구가 뭐 어때서냐고. 세 사람은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사장님은 지금 고시원에 사십니다. 한 달에 35만 원짜리 좁은 방에서요. 낮에는 경비 일하시고 주말엔 카페에서 일하십니다. 60이 넘으신 분이 하루 15시간씩 일하세요. 빚을 갚기 위해서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데리고 와요.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은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셨어요. 자존심이 있다고요. 지훈의 말에 민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자존심은 무슨. 아버지가 왜 그런 고생을 하셔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가족들이 사랑한다고. 영숙이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고시원 주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사장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하십니다. 지우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어요. 민준이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강지훈 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장님 없었으면 저는 중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지금의 제가 없었죠.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깊게 절을 하고 지우는 나갔습니다. 지훈이 떠나고 나서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웃고 있는 종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영숙은 목이 메었어요. 당신이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몰랐어. 민주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아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말이에요. 부사장이라는 지위도 15억이라는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죠. 조용히 남을 돕고 의리를 지키고 가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런데 자신들은 그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바보 같다고 욕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고시원 방에서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종수야, 나야. 철호야. 순간 종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철호야, 너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철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경찰서야. 자수했어. 종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수? 무슨 소리야? 종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젠 정말 못 살겠더라.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철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어느 경찰서야? 서부경찰서. 알았어.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종수는 고시원을 나섰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 동안 원망했던 친구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당직 경찰관이 안내했습니다. 면회실로 가세요. 유리창으로 나뉜 면회실에 철호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수감복을 입은 철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종수가 앉자 철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종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종수는 유리창 너머의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철호야, 고개 들어. 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종수야, 진짜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철호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어요. 종수도 같은 자리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연락을 끊었어? 철호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종수야, 나도 당한 거였어. 무역 거래라는 게 전부 사기였어. 사기? 종수가 되물었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 쪽 바이어라는 놈이 있었어. 큰 거래를 성사시켜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전부 거짓이었어. 내가 대출받은 돈 전부 가져가고 잠적했어. 나도 피해자였던 거야. 종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너도? 응, 나도 당했어. 그런데 은행 빚은 내 이름으로 남았고 너한테까지 피해를 준 거지. 종수야, 난 정말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들 수술비도 내야 했고 빚쟁이들은 찾아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수술은 잘 됐어? 철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행히 성공했어. 지금은 건강해. 대학도 들어갔어. 그럼 됐잖아. 종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철호는 놀라서 종수를 쳐다봤어요. 종수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이 살았다며. 그거면 됐어. 철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종수야, 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데. 너 때문에 집도 날아가고 가족하고도 헤어졌다며. 내가 다 알아봤어. 너 지금 고시원에서 산다며? 종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뭐 살만해. 좁긴 하지만. 철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종수야, 정말 미안해. 평생 사과해도 모자라. 종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우리 40년 알고 지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그런 친구한테 내가 이런 짓을. 친구잖아. 종수가 끼어들었어요.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거고 잘못했으면 용서하는 거야. 나도 내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종수야.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나는 친구한테 집만 지웠어. 아니야. 넌 아들을 살렸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종수의 말에 철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이 막고 있었지만 마음은 연결돼 있었죠. 종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철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하지만 다 받아들일 거야. 내가 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변호사도 알아보고 탄원서도 쓸게. 종수의 말에 철호는 놀랐습니다. 종수야, 너 아직도 날 도와주려고 해? 당연하지. 친구잖아.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와서 알렸어요. 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종수야, 나오면 평생 내 빚 갚으며 살게. 꼭 갚을게. 종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천천히 갚아. 우린 오래 살 거니까. 철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종수를 돌아봤습니다. 종수는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경찰서를 나오는 길, 종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친구를 용서하고 나니 그동안 짊어졌던 원망이 조금 내려놓아진 느낌이었죠. 종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철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경찰서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종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 영숙, 아들 민준, 딸 수진이었어요. 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민준아,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당신, 그리고 종수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종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준과 수진도 다가와 아버지를 껴안았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강지훈 씨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부사장이셨던 것도, 보육원 후원하신 것도, 친구 아들 살리려고 보증 서신 것도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평생 조용히 선한 일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무능하다고, 바보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바보였어요. 영숙은 종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종수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경매는 제가 막을게요. 그리고 빚도 우리가 같이 갚을게요. 아니야, 그건 내 빚이니까. 가족의 빚입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갚을 거예요. 아버지 혼자 지실 필요 없어요. 종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다시 받아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종수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 이래서 가족이구나. 이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그날 밤 종수는 1년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경매 통지서가 나온 집이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으니 집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날아갔지만 소중한 걸 되찾았습니다. 가족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수가 잠든 그날 밤 지우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종수에게 지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 무슨 일인데? 종수는 의아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했죠.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다음 날 오후 종수는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양복을 꺼내 입으니 예전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영숙이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어요. 당신 여전히 멋있어요. 종수는 쑥스럽게 웃었죠. 뭘 그런 소릴.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영숙의 눈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테크밸리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지훈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래,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니?
종수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죠.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지우는 종수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큰 회의실이 있었죠. 지훈이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들어가세요. 종수가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명의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종수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니? 지훈이 한 명씩 소개했어요. 사장님, 이쪽은 김민수 과장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집 보육원 출신입니다. 사장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학비 대주셨어요. 종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구나.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사장님, 저는 이지연입니다. 희망 보육원 출신이고요. 사장님이 대학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연이? 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마케팅 팀장 하고 있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사람들도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모두 종수가 후원했던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직장인들이었죠. 종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다 이렇게 컸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5명은 종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사장님,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종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일어나.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가 뭐 별거 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이 없었으면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학교도 못 갔을 거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못 다녔을 겁니다. 사장님은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종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들이 잘 커준 게 내가 제일 기뻐. 정말 고맙다. 5명은 일어나서 종수와 한 명씩 포옹했어요. 회의실엔 눈물과 웃음이 함께 흘렀습니다. 종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이 도왔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포옹이 끝나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더 있니? 종수가 물었어요. 지훈은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종수는 지훈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문패에 고문실이라고 쓰여 있는 방 앞에 멈췄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죠. 들어가 보세요. 방 안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큰 책상과 편안한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었어요. 책상 위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문 박종수. 종수는 명패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사장님을 저희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늙었어. 회사 고문은 무슨... 아닙니다.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사장님은 35년 동안 건설업계에서 일하셨잖아요. 저희 회사가 지금 건설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 인생의 선생님이신데 제 곁에 계셔야죠. 종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사장님 받아주세요. 이건 은혜 갚기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종수의 손을 잡았죠. 그날 오후 지우는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보육원 출신 직원들이 모였어요.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회사의 귀한 분을 고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박종수 고문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종수는 부끄러웠지만 앞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족분들도 초대했습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뭐, 가족들도? 종수는 놀랐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영숙과 민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죠.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와 종수를 껴안았어요. 종수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이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사장님, 가족사진 찍으시죠. 종수는 고문실 책상 앞에 앉았고 가족들이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아내 영숙이 어깨에 손을 얹었고 아들 민준과 딸 수진이 양옆에 섰어요. 손주들은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직원들도 뒤에서 박수를 쳤죠.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고시원 창문으로 보던 좁은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창밖 풍경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저녁이 됐습니다. 지훈이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종수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가족들, 성장한 아이들,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날아갔습니다. 집도 위태로웠고 가족과도 헤어졌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종수가 돈을 나눴던 그 사랑이 결국 돌아온 겁니다. 지훈이를 비롯한 5명의 아이들은 성공했고 그들은 종수를 잊지 않았어요. 친구처로도 자수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다시 품에 안겼죠. 돈은 날아갔지만 나눈 사랑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몇 배로 커져서요. 종수는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 동안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더 많은 걸 얻었네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함께 있게 됐잖아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뒷자리에선 민준과 수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아니야, 고생 같은 거 아니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다음 주부터 종수는 테크밸리 고문으로 출근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주 3일만 나오면 됐어요. 경비일이나 카페 아르바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우였죠. 하지만 종수에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고문실 책상에 앉아 종수는 가족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옆에 보육원 아이들과 찍은 옛날 사진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진을 보며 종수는 미소 지었죠.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종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뭘까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일까요? 종수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눈 것이 결국 돌아온다는 것도요. 종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 조용히 선을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너무 많습니다. 종수는 그걸 온몸으로 배웠고 우리에게 보여줬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는 무엇일까요?